안녕하세요. 지구가 거꾸로 수업에 온 신속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수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나를 앞에 두고 수업을 듣는 게 아니어서 좀 서로 되게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수업을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지구학의 주제로 우리 지구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우주에서 우리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축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SBS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 크게 히트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이제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와서 뭐 사랑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영화였어요. 물론 이제 이 드라마 자체는 허구이고 아무도 그것을 사실로 믿지는 않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외계인의 존재를 많이 고민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잉카 문명인 마추픽추, 해발 2000m 높이의 이런 엄청난 문명을 건설했다는 거, 또는 이제 뭐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이스터 섬의 이런 석상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혹시 옛날에 뭐 외계인들이 와서 한 거 아니냐? 누구나 그런 이제 의심을 품어볼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계 생명체의 어떤 고전적 영화라고 할 수 있는 E.T.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많은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해서 뭐 지구가 위기에 처한다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왔죠. 또 외계인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린 그 외계인들의 모습인데 사실 보면 우리 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봤던 여러 가지 동물의 모습을 합성해 놓은 것처럼 사실은 뭐 이 외계인들이 진짜 존재했을 리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런 지구 바깥에 살고 있는 그런 외계인들과 만나보고 싶은 오랜 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서부터 세티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어요. 어, 그런 연장선에서 나왔던 영화가 바로 이제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했던 컨택트라는 영화인데 이런 전파 망경을 이용해서 이제 외계 생명체와의 어떤 통신을 에, 하려고 시도했던 어떤 그런 영화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조디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인간뿐이라면 그건 엄청난 공간 낭비 아니겠는가. 참 공감이 가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어, 우리 지구 바깥의 외계의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게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최적의 환경이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들을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디 하겠느냐 에서는 어떤 별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또 별 주변에 어떤 공간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은하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죠. 최소한 1000억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별의 집단인데 과연 이와 같은 별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주에 생명체가 산다면 과연 어디에 살 수 있을까?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런 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별의 온도인데 별이 온도가 높으면 푸른색으로 보여요.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가장 온도가 낮다고 하는 이 붉은색 별도 표면 온도가 3000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000도나 되는 이런 응? 천체 생명체가 살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생명체는 이런 뜨거운 별이 아니라 그 별 주변의 어떤 공간, 즉 그 별 주변을 돌아가는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지금 여기 보면 집신벌레 같은 이런 하등한 생명체부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유에리기까지 이게 다 생명체인데 이런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6가지가 이제 생명체가 지닌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하고 그리고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리고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고 발생하고 성장하고 생식하고 유전하고 그리고 적응하고 진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체가 지니는 특징들인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세포질의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질 대상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분해해서 소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포도당을 우리가 온 몸에 유통을 시킬 때 다 물에 녹여하거든요. 근데 물은 굉장히 좋은 이렇게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예요. 예를 들어서 숨을 쉰다. 그러면 이제 산소 같은 것도 다 물에 녹아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곳곳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체온도 한 36도 정도로 일정한데 우리 몸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물이니까 물이 비열이 커서 어떤 온도 변화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명체의 일반적인 특징을 봤을 적에 결국 우주 공간 어디엔가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인데 지금 가로축을 보면은 그 별 주변을 돌아가는 그 행성의 궤도 반지름이에요. 공전궤도 반지름이죠. 그리고 세로축이 뭐냐면 이제 별의 질량인데 지금 여기가 우리 태양계예요. 근데 이제 우주에는 우리 태양보다 작은 별도 있을 수 있고 태양보다 큰 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거리를 1AU라고 해요. AU Astronomical Unit의 약자인데 태양 지구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AU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금성과 화성 사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태양계에서의 생명 가능 지대죠. 그런데 이제 별이 커지거나 이렇게 작아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나 비유를 들자면 이제 태양보다 작다. 그럼 보통 별이 크면 별에서 빛이 많이 나옵니다. 즉 별이 많은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런 별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 태양이 그냥 평범한 어떤 난로라고 생각한다면 뭐 작은 별은 뭐 촛불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큰 별은 아주 이렇게 큰 장작난로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이 뜨거우면 그러면 먼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차가워요.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는 별 바로 앞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로축에 있는 이 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큰 별이 대체로 뜨겁습니다. 큰 별이 더 밝고 큰 별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별이 커지면 생명 가능 지대는 별에서 먼 곳에 좀 넓은 범위로 존재하고
별이 작으면, 즉 차가우면 별 가까운 곳에 좁은 영역에 생명 가능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별이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유리할까? 자, 지금 이게 우리 태양이에요. 이제 우주에는 우리 태양보다 이 크기가 작은 별들도 있고, 이제 크기가 2배, 4배, 10배 뭐 이렇게 큰 별들도 있는데, 과연 우리 태양보다 큰 별이 생명체를 지닌 그런 행성을 갖기 유리할까? 아니면 여기 뭐 마나드라든지 프록시마라든지 시리우스라든지 이런 작은 별들이 어떤 생명체를 갖기 유리할까?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우주에 흩어져 있는 가스들이 자체 중력으로 뭉쳐요. 그래서 이 별이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수축을 해갖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 가스를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빛나는 가스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별이 이렇게 자기 가스를 태우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별이 자기 일생을 마치게 돼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100억 년쯤 됩니다. 현재 한 46억 년쯤 살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이 한 50억 년 정도 지나면 나중에 이제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별로 진화해서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별이 크면은, 즉 가스가 많으면 별이 오래 살 것 같죠. 가스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별은 가스가 많으면 아주 화끈하게 가스를 태우고 빨리 죽어요. 반면에 별이 작으면 천천히 가스를 태워서 아주 오래 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태양 같은 경우가 지금 약 한 100억 년인데,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3배인 별은 수명이 4억 년도 채 안 되죠. 질량이 한 10배쯤 되면 1억 년도 안 돼요. 반면에 태양 질량의 절반쯤 되면 우주 나이보다 더 오래 사네요. 그죠? 우주가 현재 137억 년이니까 이렇게 오래오래 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의 질량이 클 경우에는 빨리 가스를 태우고 빨리 죽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빨리 죽게 되면 그러면 생명체가 진화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 대략 한 40억 년 전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화할 때까지 인간으로 진화할 때까지 근 40억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방금 본 바와 같이 이게 별이 이렇게 오래 못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 좀 생기다가 그냥 별이 생명이 끝나겠네요. 더군다나 이렇게 태양보다 질량이 크게 되면 대체로 별이 이제 크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폭발하는 초신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별이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갖고 설사 생명체가 탄생했다 하더라도 거의 다 멸종을 시켜버리겠죠. 그리고 별이 크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립하는 것 자체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별에서 엄청나게 많은 해로운 뭐 광선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곧바로 바로 행성에 직격탄을 쏟아부을 테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클 경우에는 생명체가 탄생하기 진화하기 어렵다. 진화해서 우리 인간과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시간을 갖긴 되게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량이 큰 별은 그렇다 치고, 그럼 질량이 작은 별은 어떨까? 질량이 작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대신에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별이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가 별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부터 강한 이런 중력이 작용을 해서 행성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져 갖고 나중에는 동주기 저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생명체가 존립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동주기자전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왼쪽 사진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편의상 앞면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뒷면은 어떠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이 달의 뒷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달의 이 앞면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뭐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쭉 달의 모습이 한 달을 주기로 변하고 있는데 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달의 모습은 똑같이 앞면만 보여요. 왜 그럴까? 이런 거죠.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근데 이렇게 한 바퀴 공전을 하면서 정확히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지구에서 봤을 때는 늘 달의 똑같은 면만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달이 늘 우리에게 같은 면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좀 밀물과 썰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런 밀물이나 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럼 이게 지구의 바닷물을 당기게 되면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달이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 자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구 자전 주기가 계속 느려져요. 100만 년에 17초씩 늘어져요. 그러니까 한 1억 년에 1시간씩 지구 자전 주기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년 전에는 지구가 23시간 만에 한 바퀴씩 자전을 했고요. 2억 년 전에는 4억 년 전에는 22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이 잡아당기는 이 기조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방해를 받아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이렇게 느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것도 역시 달의 자전 주기를 점점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달이 이렇게 자전 주기가 점점 길어져 갖고 동주기 자전을 할 때까지 계속 자전 주기가 길어져서 결국 동주기 자전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자전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별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별이고 여기 행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 별이 작아요. 그럼 생명 가능 지대가 별 바로 앞죠. 바로 앞에 있죠. 결국 그 행성이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계속 이 별로부터 빛을 받아서 밝은 낮이 될 거고 이 뒤쪽은 빛을 못 받으니까 계속 밤이 돼서 춥겠죠. 앞쪽은 뜨겁고 뒤쪽은 차갑고 과연 이런 행성에 제대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별이 클 경우에는 빨리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존재에 적합하지 않고 별의 질량이 작을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주기 자전을 하게 돼 갖고 생명체의 존재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우리 태양 정도 크기의 별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가장 좋다. 이런 결론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서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천문학적인 이유나 또는 어떤 대기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태양에서 거리 되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명 가능 지대에 우리 지구가 위치한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구의 공전궤도 모양이 20률이 되게 작아서 지구의 온도가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률이 뭔지는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실효과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 이 대기가 자외선을 막아서 지표의 생물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지구가 자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또한 그 태양의 위협이나 어떤 우주의 여러 가지 어떤 위협적 요소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어떤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전축 경사가 23.5도 기울어 있다는 건 다 알죠. 이게 또 이제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 참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주위를 돌고 달의 존재, 이것도 굉장히 우리 지구의 어떤 생명체 존재에 큰 역할을 해왔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별 주변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태양계에서의 생명 가능지대는 지구 태양 거리의 0.95배에서 1.15배 요 사이예요. 요 사이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참 기가 막힌 어떤 우연이죠. 지구가 딱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된 거예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 바로 앞에 있어갖고 햇빛을 받는 이 뜨거운 쪽은 막 430도, 저 뒤에 어두운 쪽은 영하 180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생명체 존재할 수 없고, 물론 이제 공기도 없어요. 수성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워요. 여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목성, 토성은 뭐 영하 150도, 170도니까 말할 것도 없겠고, 화성 같은 경우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구만이 액체 상태의 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압 같으면 물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지만 기압에서 달라지게 되면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달라져요. 어느 점이. 그랬을 때 이제 아무리 기압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영하 40도가 이하가 되면 물은 반드시 얼게 돼 있습니다. 또 374도가 넘어가면 물은 반드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금성 같은 경우는 물이 존재하기 어렵고, 또 화성도 물이 존재하기 어렵겠죠. 이제 두 번째로 자기장의 역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주로 가시광선을 보는 건데, 태양이 되게 얌전하게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을 다른 빛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의 X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태양이 굉장히 격렬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흑점 주변에서 거대한 폭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을 찍은 거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찍어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태양 흑점 주변에서 폭발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을 플레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플레어가 흑점 주변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막 태양계 바깥으로 쫙 밀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태양의 대기층 코로나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막 방출이 돼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지구가 이 코로나 물질이나 이제 플레어 때 나오는 것들이 대체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된 입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석이 아니었다면, 이게 지금 우리 지구의 자기력선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게 직접 우리 지구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구는 황폐해서 제대로 살기 어렵겠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지구가 자석이에요. 이 자기력선이 태양에서 쭉 밀려오는, 이런 걸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대한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됐어요. 이때 태양에서 밀려온 입자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입자들이 이렇게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존재하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걸 반 알렌데라 불러요. 반 알렌은 사람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렌데와 같은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그래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대기 역할인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온실효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구가 더워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자꾸 이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온실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만이 대기가 없으면 햇빛이 들어왔다 그냥 우주공간 다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구에 대기가 있어갖고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온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지구 안에 갇혀 있어요.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구는 영하 23도짜리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15도짜리 정말 살기 좋은 행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온실효과가 없어서 지구가 영하 23도짜리 평균 기온의 행성이 되었다면 아마 지구의 물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온실효과 덕분에 우리 지구의 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구대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지구의 대기권에 성층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존층이 많이 있는데 이 오존층에서 가시광선을 막아줍니다. 자외선을 막아줘요. 그러면 뭐 이 성층권에서 뭐 다 막냐? 그건 아니에요. 자외선도 이제 UVA, UVB, UVC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제 UVC 이 UV라는 것은 이제 울트라 바이올리트,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바이올리트가 이제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 바깥에 있는 그런 광선, 그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이 UVC 이 자외선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 UVC가 염색체를 파괴하고 단세포 유기물을 파괴하고 눈의 각막을 파괴하는 이런 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약에 성층권에서 막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오존층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그냥 지표면까지 쭉 들어와서 지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구 대기는 또 하나의 이제 지구의 방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궤도 20류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모든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해서 타원궤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가 불규칙해요. 가장 가까울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가장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20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타원 궤도가 얼마나 찌그러졌냐 하는 걸 20류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에 가깝죠. 20류이 작은 거예요. 상당히 찌그러졌죠. 20류이 되게 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지금 태양의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는데 이게 많이 찌그러졌을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 지구가 생명 가능지대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면 되게 곤란하죠. 지구가 타원 궤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원에 가깝기 때문에 태양에서 늘 일정한 거리를 큰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가 1월 달인데 1월 달하고 이제 가장 먼 7월 달에 태양에서 받는 그 에너지량이 한 7%좀 차이가 나요. 가까우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받고 멀면 에너지를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행성의 공전 궤도가 많이 찌그러지게 되면
이렇게 태양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가 적게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생명체가 물이 존재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은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축 경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각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전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태양계 행성들은 다 자전을 하고 있는데 수성이나 금성 이런 것은 거의 자전축이 거의 공전 궤도면에 수직하죠. 근데 이제 지구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 한 23도 정도 근처에서 이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자전축이 꼿꼿하게 서 있거나 심지어는 이 천왕성 같은 놈은 거의 공전궤도면에 나란하게 누워 있거든요. 이렇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수성이나 금성처럼 꼿꼿하게 서 있다면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거의 1년 내내 변치 않을 테니까 적도는 늘 1년 내내 태양광선 수직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겠죠. 그리고 극지방은 더욱더 차가워질 것이고 계절변은 사라질 것이고 이런 것은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아니죠.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천왕성처럼 누워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요쪽만 비춰서 낮이 되겠죠. 여기 있을 때는 거꾸로. 그래서 이 또한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절대 유리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달은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제 여러 행성들이 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위성 중에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은 이제 위성이 없고 화성은 위성을 두 개 갖고 있는데 위성이 굉장히 조그매요. 포보스하고 데이모스라고 부르는 두 개 위성인데 달같이 큰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 한 20km 정도 직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위성들입니다. 태양계 위성은 대부분 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쪽에 있고 특히 목성과 토성이 위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 목성의 위성이 가니메데예요. 그런데 우리 달은 그러니까 목성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지구보다 지름이 10배가 넘고 그럼 이제 부피는 1000배가 넘죠. 질량은 300배가 넘고 그렇게 큰 목성이 이런 가니메데 같은 이런 큰 위성을 갔는데 우리 지구는 목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굉장히 큰 달이라고 하는 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이 덕분에 이제 밀물썰물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위성이 너무 작았으면 화성의 위성처럼 되게 작다면 밀물썰물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 가까운 곳에 굉장히 큰 위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이 또한 지구의 밀물썰물을 만들고 갯벌을 만들고 생명체가 진화 발전하는 데 굉장히 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로 왜 화성이나 금성에는 생명체 존재하지 않고 지구에만 존재하는가 하는 걸 따져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유행했던 히트했던 책 중에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하고의 어떤 생각하는 차이, 어떤 대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인데 이 책 때문에 그런가 화성이나 금성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나 금성에서 온 여자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하게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것은 지구이고 또 더군다나 지구는 온실효과로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그런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물이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420도이고 화성도 에, 물이 존재하기 어려운 영하 한 50도 평균 기온이 된 행성이기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금성 같은 경우도 대기가 이산화탄소고 화성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주 기체 성분이에요. 대기 성분인데 재미난 것은 금성 같은 경우에는 95기압, 그러니까 지구보다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100배 가까이 많은 거죠. 반면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1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온실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다 알다시피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온실가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성은 이제 온실 효과가 너무 크고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있긴 하지만 너무 희박하니까 공기가 온실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성은 물이 존재할 수 없고 화성 또한 물이 존재할 수 없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을 지닌 행성이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TV나 인터넷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 600광년 밖에 외계 지구가 있다. 지금 이제 그런 기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케플러 22개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계라고 부르듯이 이것도 이제 일종의 태양계, 외부 태양계. 응? 그래서 이제 케플러 22개라고 부르는 이제 하여튼 외계 태양계인데 뭘 찾았다는 거냐 하면 거기에서 물이 존재할 만한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 지구가 돌고 있는 요쪽이 지금 이제 생명 가능 지대인데 생명 가능 지대인데 근데 이제 여기는 생명 가능 지대가 지구보다 어때요? 되게 가깝죠. 그 말은 이 별이 태양보다는 되게 작은 별이라는 뜻이겠죠. 예. 근데 왜 여기 앞에 이름이 케플러라고 하는 이름이 붙느냐? 이거를 누가 찾았기 때문이냐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찾았기 때문이에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009년에 이제 미국 나사에서 발사를 했는데 지구 바깥의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 은하계에 있는 우리 은하수에 있는 이런 별들을 계속 관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별 주변에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그런 행성이 있나를 찾아보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 알파 센타우루스라고 하는 별이 빛으로 한 4.2년쯤 가야 되는 거리예요. 즉 한 40조 킬로미터 정도 가야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있는데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 태양을 그냥 귤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 크기가 귤 정도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2000km를 가야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 하나가 있고 귤 하나가 있는데 그 거리가 2000km면 이게 이 귤의 세계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빛으로 4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런 별을 찾아서 그 별 주변을 돌아가는 행성에 물이 있는 점을 찾는다는 거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였던 이게 지금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르는 요즘 요 점이 이게 지구예요. 1977년도에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떠나가고 약 13년을 날아서 1990년에 명왕성 옆을 지나가다가 지구를 살짝 찍은 사진이죠. 이게 이제 빛으로 한 17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이렇게 뭐 광속 17시간이면 이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거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별을 찾아서 그 별 주변에 지구 같은 행성이 있는지 찾아본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일을 키플러 우주망원경이 참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제 외계 어떤 행성, 물이 있을 만한 외계 행성들의 개수를 보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올라간 이후서부터 아주 급격히 증가해서 지금까지 한 어, 물이 있을 만한 행성 한 2,000개는 좀 못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케플러 우주망원경 참 대단하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칠 때가 됐네요. 오늘 공부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한번 스스로 조용히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생명 가능지대란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별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유리한가? 또 지구만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된 이유는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구에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